기업가 정신이 가장 뛰어난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전 세계 경영학계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석학들이 모인 비공개 연구회의에서 미국, 일본, 독일을 제치고 한국이 1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남은 것이라곤 폐허뿐이었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느냐고 말이죠. 그러나 석학들은 숫자와 사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도약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정밀한 계산의 결과라고 말이죠. 한국인들조차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짜 저력. 전 세계 석학들이 동시에 경악한 한국의 기업가 정신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었을까요?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콜린스입니다. 72시간 후 세계 경영학계가 기다리는 답을 발표해야 했어요. 기업 가정신이 가장 뛰어난 1위 국가는 어디인가? 14명의 석학이 제네바에 모였고 저는 이 공동 연구의 책임자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고요. 이 프로젝트는 3년 전부터 준비됐습니다. 세계 경영학회가 주관하고 유럽연합이 예산을 댔어요.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어느 국가의 기업가 정신이 가장 탁월한지 학술적으로 규명하는 것이었죠. 각국에서 온 연구자들은 자국 경제를 20년 이상 연구해온 전문가들이었어요. 저는 국제경영학 분야에서 15년간 일해왔고 특히 제도와 자본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스턴이 앉아 있었어요. 마이클은 실리콘밸리 생태계를 30년간 추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왼쪽에는 도쿄대학의 다나카 교수가 자리했죠. 다나카는 일본 제조업 시스템의 권위자였어요. 맞은편에는 독일 마나임 대학의 슈미트 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슈미트는 히든 챔피언 전략을 세계에 소개한 학자였어요.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자료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국의 경제 데이터, 창업률, 벤처 투자 규모, 유니콘 기업 수가 정리돼 있었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넘기며 프로젝트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1일차에는 각국 사례를 발표하고 2일차에는 평가 기준을 확정하며 3일차에는 최종 순위를 공표하기로 했어요. 마이클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실리콘밸리의 전경이 떴어요. 마이클은 미국이 왜 기업가 정신의 선두주자인지 설명했습니다. 벤처 캐피털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다고 강조했어요. 연간 벤처 투자 규모가 1,500억 달러를 넘는다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파산법 체계도 특별하다고 했어요. 실패한 창업가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이클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착오해서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스탠퍼드와 MIT 같은 대학이 인재를 배출하고 이민자들이 혁신을 주도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연도별 유니콘 기업 수가 그래프로 나타났어요. 미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다나카가 이어서 발표했어요. 일본은 전후 페어에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고 시작했습니다. 도요타, 소니, 혼다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설명했어요. K레츠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라고 했어요. 이 시스템이 위험을 분산시키면서도 혁신을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다나카는 품질 관리 기법도 언급했어요. 카이젠이라는 단어가 화면에 떴습니다. 지속적 개선이라는 뜻이었죠. 일본 기업들은 작은 개선을 반복하며 세계 최고 품질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논리적인 접근이었거든요. 슈미트가 독일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독일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1,500개 이상 있다고 밝혔어요.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슈미트는 이 기업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분석했어요. 마이스터 제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자를 존중하고 장인을 양성하는 시스템이었죠. 슈미트는 이중 교육 시스템도 설명했어요.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실무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장기 투자 문화도 언급했어요. 독일 기업들은 분기 실적보다 10년 후를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에는 정밀 기계, 화학, 자동차 분야의 독일 기업 목록이 나타났어요. 새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누구도 긴장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중 하나가 1위를 차지할 거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어요. 프랑스 대표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질문이 아니라 순위를 확인하는 작업일 뿐이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국제경영학을 연구하면서 쌓아온 확신이 있었어요. 기업가 정신은 자본의 크기, 제도의 완성도, 시장의 규모에 비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압도적이었고 일본과 독일이 뒤를 이었어요. 다른 국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평가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주요 지표를 적었어요. 벤처 투자 규모, GDP 대비 창업률, 유니콘 기업 수, 특허 출원 건수, 글로벌 기업 수가 목록에 올랐습니다. 각 지표의 가중치를 어떻게 할지 토론이 이어졌어요. 마이클은 벤처 투자 규모에 높은 가중치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나카는 장기 생존율도 중요하다고 반박했어요. 2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기본 틀이 잡혔습니다. 정량 지표 60%, 정성평가 40%로 배분하기로 했어요. 정량 지표는 공식 통계를 활용하고 정성평가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어요. 이 방식이라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GDP 대비 창업률을 국가별로 입력했습니다. 미국 13.5%, 일본 5.2%, 독일 7.8%였어요. 유니콘 기업 수도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500개를 넘었고 중국이 200개, 일본과 독일은 각각 20개 안팎이었어요. 벤처 투자 규모는 미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다른 국가 데이터도 입력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싱가포르, 한국 같은 이름들이 스프레드 시트에 채워졌어요.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강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가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이나 독일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첫날 회의가 끝났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모두가 만족스러워했어요. 마이클은 내일 평가 기준을 세밀하게 다듬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슈미트는 모레 최종 발표가 순조로울 거라며 웃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안도했습니다. 복잡한 논쟁 없이 프로젝트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내일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평가 기준 가중치 최종 조정, 국가별 점수 1차 산출, 2회 제기 시간 배정.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다나카와 마주쳤습니다. 다나카는 바에서 맥주 한잔 하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나카가 말했어요. 오늘 회의가 예상보다 훨씬 수월했다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연구자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었으니까요. 다나카는 맥주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미국이 1위, 독일이 2위, 일본이 3위가 될 것 같다고요. 다나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본이 2위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농담조로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자고 답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오늘 회의를 복귀했습니다. 세 국가 모두 설득력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의 자본력, 일본의 시스템, 독일의 장인정신. 각각 강점이 뚜렷했습니다.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나면 사실상 결과는 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각국 연구자들이 보내온 추가 자료가 몇 건 있었어요. 파일을 다운로드하며 폴더를 정리했습니다. 미국 폴더, 일본 폴더, 독일 폴더로 나눠 저장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폴더 목록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평가 기준이 확정되고 모레면 최종 순위가 발표될 거였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표할 결과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미국, 일본, 독일. 이 순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잠이 들기 직전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이 연구가 끝나면 다음 프로젝트는 뭘 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분석이 될 것 같았어요. 혹은 아시아 신흥국 창업 환경 비교 연구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했어요.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72시간 후 발표될 결과가 무엇일지 의심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예상 가능했고 모든 게 통제 가능했으니까요. 제네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고 저는 내일도 순조로울 거라고 믿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평가 기준을 최종 확정하는 날이었어요. 조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몇몇 연구자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다나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의 준비는 됐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완벽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나카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 정리한 평가 기준이 탄탄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중치만 확정하면 된다고 덧붙였어요. 마이클도 조식당에 들어왔습니다. 활기찬 표정이었어요. 커피를 들고 우리 테이블로 왔습니다. 내일이면 최종 발표라며 웃었어요. 모든 게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순조로웠습니다. 8시에 회의실로 갔습니다. 연구자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슈미트가 자료를 펼치고 있었고 프랑스 대표가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아 발표 자료를 열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화면에 어제 정리한 평가 기준을 띄웠어요. 벤처 투자 규모, GDP 대비 창업률, 유니콘 기업 수, 특허 출원 건수, 글로벌 기업 수. 5가지 지표였습니다. 오늘은 각 지표의 가중치를 확정하는 게 목표였어요. 마이클이 먼저 의견을 냈습니다. 벤처 투자 규모의 30%를 배정하자고 했어요. 자본 접근성이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나카는 고개를 저었어요. 장기 생존율도 중요하다며 반박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 덧붙였어요. 슈미트는 특허의 질적 평가를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출원 건수만 세는 게 아니라 인용 횟수도 봐야 한다고 했어요. 영국 대표는 글로벌 기업 수에 더 높은 가중치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이 이어졌어요. 저는 각자의 의견을 화이트보드에 정리했습니다. 모두 합리적인 주장이었어요. 1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기본 틀이 잡혔습니다. 벤처 투자 25%, 창업률 20%, 유니콘 기업 20%, 특허 20%, 글로벌 기업 15%로 합의했어요. 오전 회의가 끝났을 때는 12시였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연구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확정된 가중치를 적용해서 각국의 1차 점수를 산출하려고 했습니다. 샌드위치와 커피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작업하는 게 효율적이었어요. 음식이 오는 동안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메일이 몇 통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도서관이었어요. 제목은 추가 참고 자료였습니다. 저는 클릭했어요. 첨부 파일에는 논문 몇 편과 영상 링크가 담겨 있었습니다.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영상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점심 먹으면서 가볍게 보려고 했습니다. 화면에 한 노학자가 나타났어요.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자막을 보는 순간 저는 샌드위치를 내려놓았어요. 미국의 전설적인 경영학자였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제자로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경영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이 가장 뛰어난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화면에 집중했어요. 당연히 미국이라고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혹은 독일이나 일본을 언급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노학자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입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어요. 자막을 확인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한국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볼륨을 높였어요. 노학자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인은 열악한 환경일수록 제한된 자원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고 했어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고품질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50년 넘게 경영학을 연구해온 석학이었습니다. 그의 책은 전 세계 경영대학원 필독서였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노학자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한국은 자본도 기술도 시장도 없었던 나라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강조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6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한국이냐고 물었어요. 노학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인은 불가능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들은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더 열심히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낸다고 강조했어요. 화면 속 노학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자본으로 위험을 줄이고 일본은 시스템으로 실패를 관리하며 독일은 전통으로 품질을 보증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방금 들은 말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 거리가 보였어요. 어제 제가 정리한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분명 중위권이었어요. 벤처 투자 규모도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고 유니콘 기업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1위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하지만 방금 본 사람은 누구였나요? 경영학계의 전설이었습니다. 그가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리 없었어요.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분명히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회의 시작 5분 전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노학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입니다.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연구자들이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이클이 제게 물었어요. 점심 먹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샌드위치는 반도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슈미트가 특허 평가 방법에 대해 발표했어요.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노학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인은 불가능을 모른다.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더 열심히 한다. 다나카가 제게 질문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수 가중치에 동의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멍했다가 대답했습니다. 15%면 적당할 것 같다고요. 다나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각국의 1차 점수를 산출하는 작업이 진행됐어요. 화면에는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미국이 1위, 독일이 2위, 일본이 3위였습니다. 한국은 15위권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였어요. 하지만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학자의 말과 이 숫자가 너무 달랐어요. 둘 다 틀릴 리 없는데 결과가 정반대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내일은 최종 발표일이었어요. 모두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마이클은 내일 발표가 순조로울 거라며 웃었어요. 슈미트는 수고했다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찝찝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네바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저는 호수 쪽으로 걸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노학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이 잊히지 않았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입니다.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봤길래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국 경제라고 검색했어요. 여러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호수가 보이는 벤치에서 핸드폰으로 보기엔 부족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방에 들어와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하지만 무엇을 검색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이라고만 입력했어요.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경제 성장률, 반도체 산업, 자동차 수출. 익숙한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모두 제가 이미 아는 것들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자료를 봤습니다. 하지만 답은 찾지 못했어요. 노학자가 본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최종 발표였어요. 미국 1위, 독일 2위, 일본 3위. 이 결과를 공표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노학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입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중위권이었어요. 하지만 노학자의 확신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단정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이상했어요.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노학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1시. 도저히 잠들 수 없었어요. 노학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어요. 책상으로 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무엇을 검색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냥 한국이라고만 치면 너무 막연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력했습니다. 한국 불가능한 도전. 수많은 기사와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경제발전, 산업화, 기술혁신 같은 제목들이 지나갔습니다.
하나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74년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라는 제목이었어요. 첫 문단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배를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없던 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 도크를 짓겠다고 선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읽었어요. 잘못 읽은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았어요.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세계 최대 규모라니요. 1974년 한국의 한 기업이 울산에 조선소를 짓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주체는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여러 척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도크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조선 산업은 기술 집약적 산업입니다.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해요. 다음 문단을 읽었습니다. 필요 자금이 나와 있었어요. 4,300만 달러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켰어요. 당시 환율을 찾아 계산했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당시 한국 1년 국가 예산의 15%였습니다. 국가 예산의 15%를 한 기업의 프로젝트에 투입한다는 게 말이 됐나요? 게다가 그 기업은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과 합작으로 진행하려 했다고 했어요. 일본의 기술과 한국의 인력을 결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접근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멈췄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현장을 시찰한 후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부지가 너무 열악하고 기술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며 경험이 전무하다고 했습니다. 합작을 거부했어요. 일본의 판정은 합리적이었어요. 조선 산업의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같은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합작을 포기하는 대신 독자 추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기사에는 그 책임자의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주영. 저는 그 이름을 메모했어요. 정주영은 기술도 없고 자금도 부족하고 경험도 전무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자금 조달 과정이 특히 놀라웠습니다. 정주영은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에 갔다고 했어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 측은 당연히 의심했어요. 배를 만들어 본 적 없는 회사에 거액을 빌려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정주영이 한 행동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폐 한 장을 꺼냈다고 해요. 한국 500원권 지폐였습니다. 그 지폐에는 거북선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정주영은 은행 관계자들에게 그 지폐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1500년 전 이런 배를 만들던 민족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거북선 그림이 그려진 지폐로 대출을 받았다고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안을 걸었어요. 이건 사업 계획이 아니라 신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영국 은행이 거북선 그림 하나 보고 4천만 달러를 빌려줬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시 앉아서 추가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초기 역사라고 입력했어요. 자료들을 종합하니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1972년 착공, 1974년 완공 목표였어요. 2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 도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일본이 10년 걸려 만든 것을 2년 만에 완성하겠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도크가 완성되기도 전에 이미 배 2척의 주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 선주가 26만 톤급 유조선 2척을 발주했습니다. 도크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 회사에 배를 주문한 거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4시간 동안 자료를 읽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건설 과정 사진을 찾았습니다. 황무지에 도크를 파는 사진이 나타났어요. 중장비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삽으로 땅을 파고 있었어요. 수천 명이 동원됐다고 했습니다. 공사는 24시간 진행됐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계속됐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1974년 6월 도크가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예정대로였어요. 2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 도크가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어요.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배는 1974년 말에 착공했다고 했습니다. 26만 톤급 유조선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설계도를 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방법이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 중고선박 한 척을 사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배를 완전히 분해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분석했어요. 어떻게 조립됐는지 역설계한 겁니다. 1975년 첫 번째 유조선이 진수됐다고 했습니다. 예정보다 빨랐어요. 그리스 선주는 만족했다고 합니다. 품질이 일본 배와 비슷했다고 평가했어요. 두 번째 배도 곧 완성됐습니다.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 없던 나라가 3년 만에 26만 톤급 유조선을 만들어낸 거예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제가 어제 정리한 데이터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벤처 투자 규모도 유니콘 기업 수도 특허 출원 건수도 이 이야기와는 무관했어요. 이건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노학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인은 열악한 환경일수록 제한된 자원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현대중공업 이야기가 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열심히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기술이 없으면 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금이 없으면 도크를 지을 수 없어요. 창밖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아침 6시였어요. 저는 샤워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최종 발표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머릿속은 1974년 울산에 가 있었습니다. 이건 계산이었을 거예요. 무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밀하게 계산된 무언가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계산이었을까요? 어떤 근거로 성공을 확신했을까요?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요? 팀원들에게 현대중공업 사례를 말해야 할까요? 저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황무지에 서 있는 사람들, 삽을 들고 땅을 파는 모습, 거대한 도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눈에 선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1974년 한국에 가 있었습니다. 거북선 집회, 황무지의 도크, 중고선박의 역설계. 이 모든 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건 도박이 아니라 계산된 선택이었다고요. 하지만 어떤 계산이었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했어요. 노학자가 본 것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최종 발표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마이클이 미국의 최종 점수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92점. 다나카가 일본 점수를 발표했어요. 85점. 슈미트가 독일 점수를 읽었습니다. 88점.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순위가 확정되고 있었어요. 미국 1위, 독일 2위, 일본 3위. 예상대로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산이었을까? 회의가 끝났을 때는 정오였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내일 아침까지 완성하기로 했어요. 팀원들은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기술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어젯밤에 못 찾았던 답을 찾고 싶었어요. 어떻게 배를 만들어 본 적 없는 회사가 2년 만에 도크를 완성했는지 3년 만에 유조선을 건조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몇 개의 논문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조선산업의 기술혁신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PDF를 다운로드했어요. 100페이지가 넘는 논문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서론에는 익숙한 내용이 있었어요. 1970년대 한국의 도전, 일본의 반대, 정주영의 결단. 하지만 3장부터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기술적 세부사항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육상 건조 방식이라는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일반적으로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만듭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육지에서 배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육상 건조 방식이었습니다. 논문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육상 건조는 사실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이미 유럽에서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형 선박에 적용한 사례가 없었을 뿐이었어요.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대형 선박에 적용한 겁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다고요. 이미 연구되고 있었다고요. 저는 형광펜으로 그 문장을 표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부유식 도크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배를 물에 띄워서 이동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논문은 이것도 이미 검증된 기술이라고 설명했어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사용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육상 건조, 부유식 도크. 둘 다 기존 기술. 손이 빨라졌어요.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메가블록 공법이라는 항목이 나왔습니다. 배를 작은 블록으로 나눠서 만든 다음 조립하는 방식이었어요.
논문은 이건 역시 유럽에서 개발된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그 기술을 가져와 대형화했다고 했어요. 저는 의자에서 앞으로 숙였습니다. 화면에 집중했어요. 논문은 계속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사용한 주요 기술 5가지가 나열돼 있었어요. 육상 건조, 부유식 도크, 메가블록 공법, 자동 용접, 모듈 생산.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기술은 현대중공업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이미 세계 어딘가에서 검증된 것들이었다. 다만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없었을 뿐이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미 검증된 기술들이었다고요. 한 곳에서 통합한 게 최초였을 뿐이라고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정주영의 인터뷰가 인용돼 있었어요. 1984년 인터뷰였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10년 후였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까? 정주영의 대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각 기술이 검증된 것인지 확인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판단했습니다. 불굴의 도전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계산적으로 성공이 보일 때만 움직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어요. 불굴의 도전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계산적으로 성공이 보일 때만 움직입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이건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논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프로젝트 시작 전 2년 동안 준비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현대중공업은 젊은 기술자 수백 명을 유럽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동안 현장에서 배우게 했어요. 돌아온 기술자들이 핵심 인력이 됐습니다. 위험관리 전략도 나와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작은 배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26만 톤급 유조선을 목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선박 시장이 더 안정적이었거든요. 소형 선박은 경쟁이 치열했지만 대형 선박은 수요가 확실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도 계산이었어요. 시장 분석에 기반한 선택이었습니다. 자금 조달 전략도 흥미로웠습니다. 거북선 집회 이야기는 유명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준비가 있었다고 했어요. 현대중공업은 그리스 선주의 선수금을 확보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보증도 받았어요. 영국 은행의 대출은 그 위에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 거리가 보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본 건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어요. 정밀하게 설계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논문의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산업 성공은 행운이 아니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기존 기술의 창의적 조합, 체계적 인력 양성, 정확한 시장 분석, 전략적 위험 관리가 결합된 결과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제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무모한 나라로 봤던 제 시각이 완전히 틀렸어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정주영에 대한 추가 자료를 검색했어요. 그의 경영 철학을 다룬 인터뷰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를 클릭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1990년대 인터뷰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까? 정주영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 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것만 운에 맡겼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실패 확률을 최소화한다. 모든 변수를 통제한다. 이건 기업가 정신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말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기업가 정신은 뭐였나요? 자본을 많이 투입하고 완벽한 제도를 만들고 큰 시장을 확보하는 것. 하지만 한국은 그 어느 것도 없었어요. 대신 다른 걸 했습니다. 기존 기술을 찾아내서 조합했어요. 인력을 보내서 배우게 했습니다. 시장을 분석해서 틈새를 찾았어요. 위험을 분산시켰습니다. 이 모든 게 자본 없이도 가능한 것들이었어요. 어제까지 제가 가진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1위라는 결론. 그게 정말 맞을까요? 미국은 자본으로 위험을 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본 없이 위험을 관리했어요. 어느 쪽이 더 본질적인 기업가 정신일까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이클이 들어왔어요. 아직도 여기 있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료 정리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이 제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조선산업 논문이 열려 있었어요. 마이클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생겼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산업 발전에 대해 알고 있냐고요. 마이클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대략 안다고 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건 알지만 결국 정부 지원 덕분 아니냐고 덧붙였어요. 재벌 중심 구조라서 가능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봐야 했어요. 마이클에게 먼저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고요. 마이클이 나간 후 다시 논문을 펼쳤습니다. 결론 부분을 다시 읽었어요.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자원의 전략적 활용에서 비롯됐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자원의 전략적 활용. 이게 핵심이었어요. 미국은 자원이 많았습니다. 독일과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적은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이 1위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측정한 게 정말 기업가 정신일까요? 아니면 그냥 경제 규모일까요? 기업가 정신은 자본의 크기가 아니었어요. 위험을 어떻게 다루느냐였습니다. 미국은 자본으로 위험을 줄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자본 없이 위험을 관리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본질에 가까울까요? 내일 최종 발표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결론이 정말 맞는지요?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9시였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다시 보고 싶었어. 이게 현대중공업만의 특징일까요? 아니면 한국 전체의 패턴일까요? 1970년대 한 기업의 전략일 뿐인지 더 깊은 뿌리가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저는 검색창에 한국 위기 관리 역사라고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눌렀어요. 여러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IMF 사태, 산업화 과정 같은 제목들이 보였어요. 현대사 위주였습니다.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한국 역사 기록 보존. 다시 엔터를 눌렀어요. 이번엔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보였어요. 저는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500년 동안 기록된 왕조의 역사라고 설명돼 있었어요.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실록은 왕도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읽었어요. 왕도 볼 수 없었다고요. 이상했습니다. 왕의 기록인데 왕이 못 본다는 게 말이 됐나요? 계속 읽었습니다. 실록은 왕이 죽은 후에 작성됐다고 했어요. 역사가들이 모여서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왕의 말과 행동, 정책과 결정이 모두 기록됐어요. 그리고 그 기록은 왕실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다음 문단을 읽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설명돼 있었어요. 왕이 기록을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볼 수 없게 만든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습니다. 권력 견제 시스템이었어요.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실록은 한 곳에만 보관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전국 4곳에 나눠 보관됐습니다. 서울, 충주, 전주, 성주였어요. 똑같은 내용을 내부 만들어서 각각 다른 장소에 보관한 겁니다. 왜 4곳일까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한 곳이 불타거나 파괴돼도 다른 곳에 기록이 남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돼 있었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백업 시스템이었어요. 500년 전에요. 검색을 더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보존이라고 입력했어요. 학술 논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제목은 조선시대 기록 보존체계 연구였습니다. 논문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사고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고는 실록을 보관하는 건물이었습니다. 4곳에 사고가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의 위치가 전략적이었다고 설명돼 있었습니다. 서울 사고는 수도에 있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셋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됐습니다. 충주는 중부, 전주는 남부, 성주는 영남이었어요. 왜 멀리 떨어뜨렸을까요? 논문은 설명했습니다. 전쟁이 나도 모두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요. 서울이 함락돼도 남부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이 동시에 공격받을 확률은 낮았어요. 지리적 분산, 위험 분산, 손이 빨라졌어요. 이건 현대중공업과 같은 논리였습니다.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이었어요. 논문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있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1592년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침략했어요.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서울 사고가 불탔다고 했습니다. 충주 사고도 파괴됐어요. 하지만 전주 사고는 살아남았습니다. 한 선비가 실록을 짊어지고 산속으로 피신했다고 기록돼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전주 사고의 실록으로 다시 내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백업이 살아남아서 전체를 복구했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500년 전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현대 IT 시스템과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지리적 분산, 백업, 복구. 모두 현대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이었어요. 논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사고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4곳 모두 산속 깊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적군이 찾기 힘든 위치였습니다. 특히 묘향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에 새로 사고를 지었다고 했어요. 모두 험준한 산이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검색했어요. 4산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전국에 고르게 분산돼 있었습니다. 북쪽, 동쪽, 중부, 남부를 커버했어요. 어느 한 지역이 공격받아도 나머지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분산 배치였어요. 1차 실패 후 시스템 개선. 더 안전한 위치로 이동. 이건 학습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실패를 분석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은 겁니다. 다음 항목을 읽었습니다. 사고의 관리 체계가 설명돼 있었어요. 각 사고에는 수호관이 배치됐다고 했습니다. 수호관은 관리만 담당했어요. 실록을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록을 꺼내서 햇볕에 말렸다고 했어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벌레가 생기지 않게 관리했어요. 손상된 부분은 보수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유지보수 시스템이었어요. 만들기만 하고 방치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한 거예요. 논문의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500년간 지속된 기록 보존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유지된 국가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논문은 3가지 이유를 제시했어요. 첫째, 권력으로부터 독립. 둘째, 지리적 분산. 셋째, 체계적 관리. 저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3가지가 익숙했어요. 현대중공업에서 본 것과 같았습니다. 기술의 독립적 확보, 위험의 분산, 체계적 실행.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방식이었어요. 한국은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요. 저는 다른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조선시대 재난관리라고 입력했어요. 여러 논문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를 클릭했어요. 흉년 대비 시스템이 설명돼 있었습니다. 조선은 전국에 의창이라는 곡물 저장소를 운영했다고 했어요. 풍년에 곡물을 모아뒀다가 흉년에 나눠줬습니다. 의창도 전국에 분산돼 있었다고 했어요. 한 지역에 흉년이 와도 다른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리적 분산이었어요. 또 백업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DNA였습니다. 5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방식이었어요. 현대중공업은 그 전통을 계승한 거였습니다. 이들은 도전하기 전에 이미 실패를 대비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미국은 성공을 위해 투자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도전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패를 먼저 계산했어요. 실패해도 살아남을 방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실록을 4곳에 보관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하나가 불타도 셋이 남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기존 기술만 쓴 이유도 그거였어요. 새 기술은 실패할 수 있지만 검증된 기술은 안전했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침대로 갔어요.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최종 발표가 있었어요. 미국 1위, 독일 2위, 일본 3위를 발표하게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 확신은 완전히 흔들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측정한 게 정말 기업가 정신일까요? 벤처 투자 규모, 유니콘 기업 수, 그게 본질일까요? 아니면 위기를 대비하는 능력이 본질일까요? 실패해도 살아남는 시스템을 만드는 능력이요. 500년 전부터 그걸 해온 나라가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노학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입니다.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가 본 게 뭔지요.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500년 전 시스템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더 깊이 가고 싶었습니다. 더 오래된 기록은 없을까요? 검색창에 한국 고대 기술이라고 입력했어요. 엔터를 눌렀습니다. 여러 자료가 나타났어요. 첨성대, 석굴암, 팔만대장경 같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석굴암을 클릭했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8세기에 만들어진 석굴사원이라고 설명돼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돔 형태의 천장, 정교한 석조 구조물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술보다 기술에 관심이 갔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건축구조라는 항목이 나타났습니다. 클릭했어요. 학술 논문이 링크돼 있었습니다. 석굴암의 과학적 구조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놀라운 문장이 있었습니다. 석굴암은 1200년 동안 내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왔다. 저는 다시 읽었어요. 1200년이라고요. 논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석굴암은 자연동굴이 아니라고 했어요. 완전히 인공으로 만든 구조물이었습니다. 화강암 블록을 쌓아 올렸어요. 돔을 만들고 벽을 세우고 바닥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석굴암 내부는 항상 습도 70%를 유지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1200년 동안요. 어떤 기계장치도 없이요.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논문은 설명을 시작했어요. 석굴암 바닥 아래에는 수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빗물이 모이는 구조였어요. 수로는 단순히 물을 빼는 게 아니었습니다. 습기를 공급하는 역할도 했어요. 바닥 틈새로 습기가 올라왔습니다. 석굴 내부에 적정한 수분을 제공했어요. 천장 구조도 정교했습니다. 돔 꼭대기에는 환기구가 있었어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왔어요. 자연스러운 공기 순환이 일어났습니다. 벽 두께도 계산돼 있었습니다. 화강암 블록이 일정한 두께로 쌓여 있었어요. 외부 온도 변화를 차단했습니다. 내부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어요.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로 시스템, 공기 순환, 단열 구조, 모두 계산된 설계였어요. 1200년 전에요. 논문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1960년대 석굴암 보수 공사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석굴암이 낡았다고 판단했어요. 현대 기술로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콘크리트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망수 처리를 했습니다. 환기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최신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저는 천천히 읽었어요. 습도 조절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석굴 내부에 이끼가 생겼어요. 석조물이 부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장비가 고장났습니다. 콘크리트가 균열됐어요. 방수층이 오히려 습기를 가뒀습니다. 1200년 동안 완벽했던 시스템이 현대 기술로 망가진 겁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대 기술이 고대 설계를 이기지 못했다고요. 오히려 파괴했다고요. 다시 앉아서 논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1990년대 다시 복원 작업을 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현대 기술을 제거했어요. 원래 설계로 돌아갔습니다. 콘크리트를 걷어냈습니다. 방수층을 제거했어요. 기계 환기 장비를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수로와 공기 순환 구조를 복원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습도가 다시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70%로 돌아왔어요. 이끼가 사라졌습니다. 석조물 부식이 멈췄어요. 1200년 전 설계가 다시 작동한 겁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신앙의 산물이 아니었어요. 과학이었습니다. 정밀한 계산이었어요. 수로, 공기 흐름, 단열. 모두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논문의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석굴암 설계자들은 유체역학과 연력학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현대 용어로 표현할 수 없었을 뿐 원리는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석굴암 설계자라고 입력했어요. 김대성이라는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8세기 신라의 귀족이었다고 했어요. 김대성에 대한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는 건축가였다고 나와 있었어요. 여러 사찰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석굴암이 대표작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설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료에는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 신라가 수학과 천문학이 발달했다는 기록은 있었어요. 첨성대도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밤새 자료를 읽고 있었어요. 노트를 다시 봤습니다. 어제부터 정리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현대중공업의 계산된 전략. 500년 전 실록 분산 보존. 1200년 전 석굴 습도 제어.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정밀하게 설계했어요. 위험을 계산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오래 유지했습니다. 이게 DNA였어요. 현대중공업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500년, 1200년의 전통 위에 있었어요. 계산하고 분산시키고 관리하는 능력. 그게 세대를 넘어 전승된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본 숫자들은 표면이었어요. 그 밑에 깊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8세기 석굴암에 가 있었습니다. 바닥 아랫수로 돔 꼭대기 환기구, 계산된 벽 두께.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으니까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고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제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숫자는 현재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짜 기업가 정신은 역사 속에 있었어요. 1200년 전부터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조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커피만 한 잔 마셨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는 아침 9시였습니다. 최종 발표 리허설이 예정돼 있었어요. 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하지만 발표 자료 대신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한국 경제 위기라고 입력했습니다. 엔터를 눌렀어요. 여러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제목이 많이 보였어요. 1997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1997년 11월 한국이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어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문단을 읽었습니다. 놀라운 내용이 나왔어요. 1998년 1월 한국 국민들이 금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금부치를 내놓았어요. 반지, 목걸이, 금리까지요.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350만 명이 참여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모은 금이 227톤이었습니다. 당시 가치로 22억 달러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국가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고 설명돼 있었어요. 정부가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의자에 바짝 앉았습니다. 자발적이라고요. 강제가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개인 자산을 국가에 내놓는다는 게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다른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상세라고 입력했어요. 학술 논문이 나타났습니다. 클릭했어요. 논문에는 참여자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 주부가 말했어요. 결혼 반지를 내놓았다고요. 왜 그랬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반지도 소용없으니까요. 다른 참여자도 비슷했습니다. 할머니가 금리를 뽑아냈다고 했어요. 회사원은 돌반지를 냈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였어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요.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자산의 자발적 이동. 시장 논리를 벗어난 행동. 손이 떨렸어요. 논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90년 전에도 있었다고 했어요. 1907년이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라고 불렸어요. 저는 그 부분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빚이 많았다고 했어요. 1,300만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이자만 매년 80만 원이었습니다. 한 신문사 기자가 제안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국민이 담배를 끊어서 돈을 모으자고 했어요. 그 돈으로 국가빚을 갚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상인들이 돈을 냈습니다. 기생들도 참여했어요. 승려들까지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907년과 1998년. 90년 차이였어요. 하지만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위기 때 개인 자산이 공동체로 이동했어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은 패턴이었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반복된 행동. 문화적 DNA. 논문의 분석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서구 경제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적혀 있었어요. 개인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가 깨졌습니다. 자산을 내놓는 게 개인에게 이익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참여자들은 합리적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 봤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개인도 망합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개인 자산도 가치를 잃어요. 그러니 나라를 살리는 게 장기적으로 이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도 계산이었어요. 다만 계산의 단위가 달랐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었어요. 단기가 아니라 장기였습니다. 다른 자료를 찾았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결과라고 검색했어요. 여러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를 클릭했어요. 모은 금으로 빚을 일부 갚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효과가 있었어요. 국제사회에 강한 인상을 줬다고 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놀랐다고 했어요. 국민이 이렇게 단결하는 나라는 처음 봤다고요. 신용도가 올라갔습니다.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3년 만에 IMF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랐어요. 금모으기 운동이 촉매제가 됐다고 분석돼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나라는 위기에서 자본을 새로 만들어낸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자본이 많습니다. 독일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본이 없으면 만들어냈어요. 개인 자산을 모아서 국가 자본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건 시장 경제 논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작동했습니다. 두 번이나요. 1907년과 1998년에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나카가 들어왔어요. 리허설 시작하자며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1998년 한국에 가 있었습니다. 리허설이 진행됐습니다. 마이클이 미국 점수를 설명했어요. 다나카가 일본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슈미트가 독일 사례를 정리했어요. 모두 논리적이었습니다. 벤처 투자 규모, 유니콘 기업 수, 특허 출원 건수.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객관적이고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350만 명이 금을 내놓은 이야기요. 담배를 끊어 돈을 모은 이야기요. 이 숫자들은 우리 평가 기준에 없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났을 때는 정오였습니다. 내일 최종 발표가 있었어요. 모두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순조로웠어요. 미국 1위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창밖으로 제네바 호수가 보였습니다.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우였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사흘간 정리한 내용을 다시 봤어요. 현대중공업에 계산된 전략. 500년 전 실록 분산 보존. 1200년 전 석굴 습도 제어. 그리고 두 번의 자발적 자산 이동. 모두 연결돼 있었습니다. 위기를 대비하고 위험을 분산시키고 집단으로 해결하는 방식. 이게 한국의 DNA였어요. 저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자본이 없으면 만들어낸다. 크게 썼어요. 밑줄을 그었습니다. 미국은 자본으로 시작합니다. 투자를 받고 회사를 키우고 성공하면 더 큰 투자를 받아요. 하지만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자본 없이 시작하고 위기가 오면 자본을 만들어냈어요. 어느 쪽이 진짜 기업가 정신일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가 측정한 건 자본의 양이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본질은 아니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호수를 바라봤어요. 오리들이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내일 발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데이터대로 할까요? 아니면 제가 발견한 걸 말할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뻔했어요. 마이클은 일화적 증거라며 무시할 겁니다. 다나카는 데이터 부족을 지적할 거예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제네바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숫자와 이야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객관성과 본질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내일 발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준비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1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사흘간 모은 모든 자료를 다시 봤어요. 현대중공업, 조선왕조실록, 석굴암, 금모으기 운동.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했어요. 내일 최종 발표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1위, 독일 2위, 일본 3위.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팀원들이 모두 동의한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진실을 봤어요.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를요. 1200년의 역사를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최종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발표 자료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빨리 움직였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계속 썼어요. 현대중공업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검증된 기술의 조합이었다는 분석을요. 조선왕조실록의 분산 보존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석굴암의 정밀한 설계를 기술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됐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20페이지였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운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닙니다. 준비로 살아남아 끝내 앞서간 나라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내일 이 보고서를 발표할 겁니다. 팀원들이 반대할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몇 시간 잤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발표일 아침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긴장된 얼굴이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팀원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마이클이 발표 자료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개회를 선언했어요. 3일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먼저 일어났어요. 미국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다나카가 이어서 일본을 설명했어요. 슈미트가 독일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모두 준비된 대로 진행됐어요. 순조로웠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화면에 제목을 띄웠어요. 기업가 정신의 재정의. 팀원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측정한 지표들은 현재만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업가 정신은 역사 속에 있다고 말했어요. 현대중공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74년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를요. 배를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가 세계 최대 도크를 지었다고 했어요. 무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계산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고 물었어요. 한 기업의 성공 사례일 뿐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 기업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국가 전체의 패턴이라고 설명했어요. 조선왕조실록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00년 전 실록을 전국 4곳에 분산 보관했다고 말했어요. 전쟁이 나도 기록이 살아남도록요. 임진왜란 때 실제로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현대 백업 시스템과 똑같은 논리라고 강조했어요. 다나카가 끼어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역사지만 기업가 정신과 무슨 관계냐고 물었어요.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석굴암 사진이 나타났어요. 1200년 전 만들어진 석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고 설명했어요. 수로, 공기순환, 단열 구조가 모두 계산됐다고 말했습니다. 1960년대 현대 기술로 보수했다가 실패했고 원래 설계로 돌아가니까 다시 작동했다고 강조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팀원들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결돼 있다고 말했어요. 위험을 미리 계산하고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오래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DNA라고 강조했어요. 슈미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을 1위로 제안합니다. 화면에 띄웠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마이클이 반대했어요. 데이터가 맞지 않는다고 항의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만 보면 미국이 1위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측정한 건 자본의 양이지 기업가 정신의 본질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미국은 자본으로 위험을 줄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은 전통으로 품질을 보증해요. 일본은 시스템으로 실패를 관리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어요.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시장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만들어냈어요. 어떻게요? 위험을 먼저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98년 IMF 위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50만 명이 금을 모았다고 말했어요. 자발적으로요. 1907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90년 차이로 2번 반복됐다고 강조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화라고 설명했어요. 위기 때 개인 자산이 공동체로 이동하는 문화요. 이게 진정한 기업가 정신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다나카가 신중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평가 기준이 틀렸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틀린 게 아니라 불완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벤처 투자, 유니콘 기업, 특허 출원은 중요하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건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다고 말했어요. 위기를 대비하는 능력,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 집단으로 해결하는 문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1200년 전부터 그걸 해왔다고 설명했어요. 석굴암, 조선왕조실록, 국채보상운동, 현대중공업, IMF 금 모으기. 모두 같은 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가장 순수한 형태의 기업가 정신 아니냐고 물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팀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의장이 말했습니다. 투표하자고요. 손을 들어 찬성하라고 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슈미트가 손을 들었어요. 다나카가 망설이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영국 대표도 손을 들었어요. 마이클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반이 넘었어요.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한국을 1위로 기록한다고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해냈습니다. 진실을 말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마이클이 다가왔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이건 학술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술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라고 덧붙였어요. 다나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용기 있는 발표였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설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이 1위로 기록됐어요. 이유도 명확히 적었습니다. 위기관리, 기술 설계, 자본 결집에서 일관된 기업가 정신을 보여준 유일한 국가라고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가장 빨리 달린 민족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 준비해온 민족입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 호수가 석양에 물들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노학자가 맞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이었어요. 숫자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1200년의 역사가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연구를 통해 제가 배운 건 뭘까요? 기업가 정신은 자본이 아니었어요. 용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준비였어요. 실패를 먼저 계산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오래 유지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1200년간 해왔어요. 그래서 1위였습니다.